그러니까 환율이 설령 800원대로 떨어지더라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버텨내줄 것이라고 정부가 믿어줘야 돼요. 우리나라 환율이 2001년도에 1326원이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만 2,6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받게 됐어요. 네. 또 수출업체들 다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했어요. 아이 그럼요. 지금 점진적으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환율을 조금 이게 낮추는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정책을 조금 펼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해외에 투자했었던 그 자산을 팔아서 한국 거를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자본 유출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도 낮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책 당국 변명에 불과해요. 그런 난관은 그런 장애는 넘으라고 있는 거지 그 앞에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극복해낸 사례가 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도 안 됐어요. 네.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해외로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인구가 한때 740만이었던 그 인구가 370만까지 줄어요.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외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부터서 아일랜드는 고속 성장 가도에 올라서요. 네. 지금 이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달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 10만 달러 넘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아일랜드가 어떻게 해서 엄청난 그 업적을 남겼겠어요. 한번 추측해 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융적인 거를 토대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화시키자면 네. 해외 투자를 최대한 많이 유입시켰어요. 네. 해외 투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국내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해외에서 창출된 소득이 국내에 이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내의 유효성은 커졌잖아요. 예. 그럼 경기는 당연히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도 좋겠고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가도 좋겠고 투자자들도 좋고 다 그럼요. 좋고. 지금 우리나라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해외 비슷하게. 투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외 투자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환차익이 생기게 해줘야 그렇죠. 돼요.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이게 자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당장은 한 100원 이상 떨어져 줘야 돼요. 한 200원 정도 떨어져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떨어져 주고 그 뒤로도 점진적으로 매년 50원씩 떨어지게 되면 환차익만으로 한 30-40%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국제 금융 자본들 당연히 국내에 투자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해외에서 축적된 소득이 당연히 국내에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율이 떨어져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일본,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일본이 이제 환율이 일본의 그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막 미국의 워런 버핏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뭐 경제가 살아났느니 뭐 주식시장이 살아났느니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금융 경기예요. 금융 경기는 실물 경기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금방 거품으로 붕괴가 돼요.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외부의 돈이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설령 800원대로 떨어지더라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버텨내줄 것이라고 정부가 믿어줘야 돼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이 2001년도에 1326원이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만 2,6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받게 됐어요. 네. 수출업체들 다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했어요. 그럼요. 기업들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살려고 필사적으로 막 그렇죠. 가격을 낮추겠죠.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150달러짜리 제품 필사적으로 개발을 해내요. 네. 그러도 안 돼. 그동안에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자원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했어요. 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상수지가 GDP의 7.4%까지 증가한 적이 있어요. 네. 환율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진짜 딱 그것만 이렇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진짜 10만 달러 소득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소장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 도움될 만한 이야기 많이 전해주셨는데 저희 구독자 주주님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주식 투자,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현금화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할지도 몰라요. 근데 현금화 시키면 손해봤잖아요. 보복 소비가 일어나요. 그 돈 다 날아가요. 그래서 지금은 버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자산을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좀 버틸 시기다라고 하시는 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장기 정책이 앞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면 네. 다시 또 광기가 와요. 광기의 기간 한 3년이 온다고요. 네. 그 사이에 장기 정책이 동안 열심히 좀 현금 저축 좀 해두시고 그때 그 기회 잡으시면 그렇지 않아도 광기가 생기면 그동안 손해봤던 건 다 복구된다고요. 네.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상황이라면 예. 투자 활동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네.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수비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예. 그렇다 해서 투자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주기들 있잖아요. 네. 광기 패닉 붕괴의 주기들. 예. 이게 광기 3년, 패닉 반년에서 1년, 네. 붕괴 반년에서 1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정체 네. 한 5, 6년. 이 주기만 잘 이해하시면 네. 다른 어떤 투자 수단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훨씬 수익성이 높아요. 네. 어쩌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네.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싹 사라질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오, 장기 네, 정책이 장기 들어가면 항상 정책. 그래요. 네. 그때가 최적의 투자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이렇게 뭐 발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좀 투자는 하실 거 하시면서 현금도 함께 좀 쌓아 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뭐 한 3년 정도의 정책이 때 좀 기회를 잡아서 투자를 잘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 소장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투자에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주주TV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